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절대 산에 오지 마라. 고목의 그림자를 피해라. 아버지의 절규가 꿈속에서 울려 퍼졌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제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저는 다음날 아침 뉴스를 보고서야 깨달았죠. 이건 제가 평생 외면했던 두 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죽음 너머에서까지 저를 지켜주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일부 깨진 가족의 초상. 제 인생에서 가장 먼저 기억나는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봄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묵묵히 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아, 엄마는 다시 안 올 것 같구나.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못하셨던 거겠죠. 당신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 사랑이라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시간이 5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제가 15이 되던 해 봄, 아버지가 어색하게 말씀하셨어요. 준아, 아버지 얘기 좀 들어줄래?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단다. 좋은 분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좋은 분?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릴 버리고 떠났잖아요. 싫어요. 준아,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슬픈 눈빛을 보면서도 저는 돌아서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그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정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35살의 여자. 그리고 그녀의 딸 수아. 휠체어에 앉은 13살 소녀였습니다. 안녕 준아. 나는 정선 아줌마라고 해. 앞으로 잘 지내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 손을 외면했습니다. 수아는 휠체어에서 조용히 저를 올려다봤고 저는 그 시선조차 부담스러웠어요. 준아, 인사해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딱 그 한마디만 던지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요.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면 어떻게든 구해다 주었고 제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수아도 불편한 몸이었을 텐데 그녀는 늘 저를 먼저 챙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미안해서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어느 날 저는 폭발했습니다. 그녀가 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놨을 때였어요. 준아, 그게 무슨... 전 당신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난 너의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제가 아무리 밀어내도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왜 계속 착한 척을 하는 걸까요? 수아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선천적 장애로 5살 이후부터 걷지 못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녀는 늘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제 눈과 마주치면 수아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때문에 제가 불편한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오빠, 괜찮아? 어느 날 수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거든요. 상관하지 마. 엄마가 오빠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오빠가 싫으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아는 자기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제 편을 들어주려는 거였죠. 신경 쓰지 마. 저는 어색하게 돌아섰습니다. 수아가 착하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 마음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집안의 벽이 얇았습니다. 밤이면 부모님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와 그녀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준이가 아직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준이도 엄마한테 많이 상처받았으니까 제가 뭘 더 해줘야 할까요? 제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야. 당신은 잘하고 있어. 준이도 언젠가는 알 거야.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들리는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를 차단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순 없었죠. 왜 제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요? 제가 원한 가족이 아닌데. 제가 선택한 게 아닌데. 왜 저를 나쁜 사람처럼 만드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우연히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가신 날이었어요. 그녀가 옛날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깜빡 잊고 거실에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에 그걸 펼쳐봤습니다.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린 그녀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하나 끼어 있었죠. 정선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부디 좋은 가정에 입양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앨범을 더 넘기자 결혼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그녀가 수아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남자의 얼굴은 전부 찢어져 있었어요. 보고 있었구나.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사진첩을 덮으려 했지만 그녀가 제지했어요. 괜찮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난 보육원에서 자랐어. 부모님 얼굴도 몰라. 그래서 가족이 뭔지 늘 궁금했지. 20살에 첫사랑과 결혼했고 수아가 태어났어. 행복했어,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5살 때 사고가 났어. 그 사람은 장애를 가진 딸을 감당할 수 없다며 우릴 버렸어. 난 혼자 수아를 키우면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지. 준아, 난 너의 엄마가 되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야. 난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어.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야. 너도 수아도 너희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녀도 버림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녀를 계속 밀어냈던 겁니다. 미안해요. 처음으로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야, 준이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2부. 첫 번째 상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아버지는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하셨고 저는 대학 입시 준비로 학원에 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학원에서 돌아와 보니 전화를 받은 새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고 저는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십니까? 환자분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아는 이웃집에 급히 맡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높은 곳에서 추락하셨습니다. 머리와 척추에 심각한 손상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최선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새어머니는 내내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앉아 계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죠.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잠깐 면회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셨지만 초점이 흐릿했어요. 준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여보. 네, 여기 있어요. 새어머니가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어요. 미안해. 준이를 부탁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수아도 부탁해. 너무 고마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아, 엄마 말 잘 들어. 착한 엄마야.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마치 자신의 상태를 아신다는 듯이요. 사랑한다, 아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게 경보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어요. 우리는 밖으로 쫓겨났고 30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저는 상주로서 절을 받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새어머니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수아를 챙기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제게 음식을 가져다 줬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전 괜찮아요. 아니야, 먹어야 해. 네가 쓰러지면 안 돼. 어머니는요? 그 호칭이 제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새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물을 훔쳤어요.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이제 두 아이를 혼자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모든 곳에 있었어요. 거실 소파, 식탁 끝자리, 현관의 구두장. 아버지가 계셔야 할 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빠. 수아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진짜 아빠처럼 대해줬어. 응, 그러셨지. 오빠, 우리 힘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이제 제가 이 집의 기둥이 돼야 했으니까.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거였죠. 저는 다가가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어머니는 그제야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특수교육학과였어요. 수아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대학 생활은 바빴어요. 학비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고, 주말에는 집에 내려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하셨어요. 수아의 재활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건강해요. 그래도 네가 고생하는 게 마음 아파. 어머니가 더 고생하시잖아요. 저는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반찬 가게 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아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게 불편했지만
수아는 늘 밝았어요. 학교 성적도 좋았고 컴퓨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 대학 가면 디자인 공부하고 싶어. 그래? 잘할 것 같은데. 응,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수아는 짐이 아니야. 알아. 하지만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잖아. 수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가져서는 안 될 걱정이었죠. 엄마는 수아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대. 걱정하지 마. 고마워, 오빠. 수아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예뻐서 저도 웃었어요. 4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특수학교에 교사 자리를 얻었어요.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었죠. 첫 출근 날 어머니와 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축하해줬습니다. 우리 아들 선생님 됐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축하해, 오빠. 수아도 박수를 쳤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발달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수아를 보면서 배운 게 많았습니다. 인내심, 공감 능력,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이요.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천천히였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모습이 보람찼어요. 잘했어, 민준아. 선생님, 저 잘했죠? 응, 정말 잘했어. 그 작은 칭찬에 아이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 힘을 줬어요. 학교에서 1년쯤 지났을 때 새로운 동료 교사가 왔습니다. 서윤, 28살의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준 선생님. 저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서윤이에요. 그녀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왜 특수교사가 되셨어요? 제 동생이 장애가 있어서요. 그 경험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도 비슷해요. 제 동생이 청각장애가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이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비슷한 상처들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몇 달 후 서윤 선생님에게 고백했습니다. 방과 후 운동장 벤치에서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좋습니다. 서윤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수아에게 서윤이를 소개했을 때 둘 다 너무 좋아했어요. 예쁘다, 준아.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언니, 반가워요. 수아도 서윤이를 따랐어요. 서윤이는 수아와 금방 친해졌습니다. 수아야, 언니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요? 와, 좋아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2년의 연애 끝에 저는 서윤에게 청혼했습니다. 서윤아, 나와 결혼해 줄래? 네, 당연히 좋죠. 서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서윤의 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눴고 모두들 축복해줬습니다. 준아, 넌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네, 어머니. 결혼식 날 어머니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부. 두 번째 상실. 결혼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서윤이는
본가 근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어머니와 수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아내도 옆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오후 6시쯤이었을 겁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선 씨 보호자십니까? 네, 그런데요. 정선 씨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또다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아는 이미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친구 엄마가 데려다 줬다고 했어요. 오빠. 수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중이래. 상태가 안 좋대.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수아를 안아줘야 했으니까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환자분이 과다출혈과 내부 장기 손상이 심합니다. 수술은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깨어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 최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 계셨어요. 산소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마치 아버지 때처럼. 어머니, 저 준이에요. 들려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만 깜빡일 뿐이었죠. 제발, 눈 좀 떠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지 3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급히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수아는? 수아도 여기 있어요. 수아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딸. 미안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 지으셨어요. 준아, 너 정말 잘 컸구나. 선생님 되고, 결혼도 하고,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수아, 오빠 말 잘 듣고. 준아, 고마웠어. 내 아들 되어줘서. 넌 처음부터 내 친아들이었어.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길게 경보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는 소리내어 울었고 서윤이는 우리를 껴안아 줬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사고 가해자가 찾아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상주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계속 절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그의 아내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합의는 원치 않습니다. 제대로 처벌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거 알아요. 어머니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일어나세요, 제발.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라면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늘 용서하는 분이셨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께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수익자가 강준 씨와 수아 씨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요? 네, 15년 전부터 매달 빠짐없이 납부하셨습니다. 보험금은 전부. 금액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보험 증서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어머니가 쓰신 메모가 함께 있었어요. 준이와 수아에게 엄마가 없어도 너희가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했어. 이 돈으로 빚 갚고 수아 치료도 받고 준이는 서윤이랑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이게 늘 걱정이었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준아, 넌 착한 아이야. 처음엔 날 밀쳐냈지만 엄마는 이해해. 넌 상처받았었으니까. 그래도 나중엔 날 받아줘서 고마웠어. 네가 어머니라고 불러줬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수아야, 우리 딸. 넌 엄마한테 선물이었어. 네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장애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 엄마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게.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 가게에서 번 돈을 쪼개가며 매달 보험료를 내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당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집에 남은 대출금을 갚았어요. 그리고 수아의 앞으로 필요한 재활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아는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하지만 언니한테 미안한데. 괜찮아, 서윤이도 찬성했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야, 우린 가족이잖아. 함께 살자. 고마워요, 언니 오빠. 그렇게 수아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좁은 아파트였지만 셋이서 살기에 충분했어요. 수아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게 힘들었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빠, 나 과제 1등 했어. 진짜? 우리 수아 대단한데? 해, 교수님이 재능 있대. 수아는 어머니를 닮아 밝았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어요. 4부. 꿈속의 경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서윤이는 여전히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이번에 큰 프로젝트 맡았어. 그래? 잘 됐다. 응, 회사 로고 디자인인데 보수도 괜찮아. 수아는 자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해 가을, 부모님 산소 벌초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벌초 가야지? 응, 그래야겠어. 부모님의 산소는 본가 뒷산에 나란히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벌초를 나흘 앞둔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뉴스에서 이상고온 특보가 내려졌어요. 전국이 기록적인 고온건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은 산불 위험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았고 기온은 시월치고 이례적으로 높았어요. 여보, 날씨가 이상하네. 그러게, 이렇게 더운 가을은 처음이야.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를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야. 여보, 괜찮아? 응, 그냥 좀 아파.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벌초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어요.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주변은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준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준아, 산에 오지 마라.
절대 오면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시며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어요. 꿈이었나?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다시 잠들기가 무서워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밤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 산소 앞에 서 있었어요. 날씨가 맑았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아. 돌아보니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오지 마. 여기 오면 안 돼.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네가 오면 우리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어.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아, 제발 산에 오지 마. 부탁이야. 하지만 벌초를. 안 돼. 절대 오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나타나셨어요. 준아, 고목의 그림자를 피해라. 고목의 그림자요? 절대 산에 오지 마라. 두 분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멀리서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소리쳤지만 두 분은 사라지셨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져서 저를 향해 다가왔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꿈이었어. 또 같은 꿈을. 무슨 꿈을 꾸길래 이렇게 놀라? 저는 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틀 연속 똑같은 내용의 꿈? 응. 그리고 너무 생생해. 진짜 같았어. 여보, 혹시. 서윤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벌초를 미루는 게 어때? 뭐? 왜인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신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꿈일 거야.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내일 다녀올게. 벌초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잠깐 졸았는데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부모님 산소 옆에 서 있는 커다란 고목이 보였습니다. 그 나무는 오래되어 보였고 가지가 기묘하게 뻗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나무 아래 서 계셨습니다. 준아, 이게 마지막 경고다. 오늘 산에 오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목의 그림자가 죽음을 부른다.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면 넌 살아서 돌아갈 수 없어.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준아. 두 분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고목의 낙뢰가 떨어졌어요. 나무는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불은 사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준아, 도망쳐. 어머니의 절규와 함께 저는 또 깼습니다. 여보, 벌초 미루자.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응, 꿈이 너무 이상해. 뭔가 경고하는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가자. 수아에게도 알렸어요. 오빠, 괜찮아? 꿈 때문에? 응,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알았어. 다음에 같이 가자. 그렇게 저는 벌초를 미뤘습니다. 오부. 현실이 된 예언.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경 한울리 뒷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산불은 낙뢰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불타는 산이 비춰졌어요. 제가 아는 그 산이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여보. 서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응,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곳이야. 저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산불은 산 정상 부근의 고목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시작됐으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나무가 매우 건조한 상태여서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목, 꿈에서 봤던 그 나무였습니다. 현장에 계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기자가 산 아래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울리 뒷산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산 전체가 불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카메라가 산을 비췄어요.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 정상 부근의 공동묘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빠, 수아가 휠체어를 타고 급히 나왔습니다. 뉴스 봤어? 저기 우리 부모님 산소. 알아. 일단 진정하자. 하지만 저도 진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 제가 꿈을 무시하고 벌초를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벌초는 보통 새벽 일찍 시작합니다. 해 뜨기 전에 가서 준비하고 해가 뜨면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죠. 저도 그럴 계획이었어요. 만약 아버지 어머니의 꿈을 무시하고 벌초를 갔다면 저는 정확히 그 시간에 산에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 산소 근처, 그 고목 옆에서요. 산불이 어느 정도 진화된 다음 날 저희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산은 완전히 타버렸어요. 까맣게 그을린 나무들과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다행히 묘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탔지만 묘지석과 봉부는 멀쩡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타다 남은 고목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봤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기묘하게 뻗은 가지, 굵은 줄기, 그리고 그 크기까지. 여보, 저 나무. 응. 꿈에서 본 그 나무야. 나무는 완전히 타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낙뢰가 떨어진 흔적이 선명했어요. 나무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검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관 한 분이 다가왔어요. 이 근처 산소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산소는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 주변은 정말 위험했어요. 낙뢰가 떨어진 직후 몇 분 만에 주변 전체가 불에 휩싸였거든요. 그렇군요. 만약 그 시간에 누가 여기 있었다면. 어휴, 생각하기도 싫네요. 소방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분은 꿈을 통해 저를 구하신 거였어요. 경고였습니다. 부모님은 죽음 너머에서도 저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부모님이 오빠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수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감사를 그리고 미안함을 전하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외면했던 날들, 어머니가 밤마다 울던 소리. 왜 울어요? 어린 시절 한 번은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어머니가 거실에서 혼자 우는 걸 봤거든요. 아, 준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어머니는 급히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 때문에 우는 거죠? 아니야. 준이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이라는 거요. 어머니는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치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야 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생각이 많아.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셨어. 그러게,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도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친자식이 아닌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해야 했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바라셨던 대로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몇 달 후, 저희는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은 많이 복구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나무들이 심어졌고 등산로도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 섰습니다. 타버린 고목은 이미 제거되고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매년 벌초를 갈 때마다 우리는 고목이 있던 자리에 심어진 나무를 확인했습니다. 그 어린 나무는 이제 제법 자라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구해주신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 가족과 함께요. 사랑은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대대로 이어질 겁니다. 마치 큰 나무의 그늘처럼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늘 같은 사랑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